반갑습니다. 신체손해사정사 2차 논술시험 무료 강의,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제 1강에서 제 4강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표에 대한 총론, 강론 부분을 제가 다뤄드렸다면은 실질적인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 표를 완성하는 과정을 오늘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실제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 사례 문제로 나온 이 부분을 우리 수험생께서 한 번만 제대로 풀어 보신다면, 내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표에 대한 구성 항목을 각각을 설명을 각각을 한번 풀어서 그 표에 대입을 해 본다면은 나머지 보험금 계산 문제, 손해배상에서 보험금 계산 문제, 배상 책임에서 배상 손해배상금 산출 문제, 그다음에 근제보험가의 조정 문제 아주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례 계산 문제의 뿌리, 기초, 기본, 하이레벨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관계는 손해배상의 일반 배상 책임의 손해배상하고 조금 다른 특약이 있어서 그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라든지 뭐 보상한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가 뭐 사례를 들어서 주요 특약을 가지고서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나중에 강의를 드린다면은 오늘 이 문제를 풀이하는 이 내용은 거의 손해배상금 근제보험과의 조정관계에서 하나의 뿌리,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이 문제를 그대로 올려둘 거예요. 그 블로그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한번 출력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풀이에 대한 답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더 좋을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서툴기 때문에 저하고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또 이 문제를 출력을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께서 손해배상 근제보험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생각한 문제에서 제가 조금 오류가 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해서 사고 발생 상황을 보면은 A 건설 현장에서 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B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목수로 근로를 제공하는 1984년 4월 7일생 김목수, 근로자 이름이 김목수네요. 김목수가 2020년 3월 7일 자전거를 이용하여 A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자동차를 시속 30km 구간에서 시속 60km로 운행하다가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중앙부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던 김목수를 후미 추돌하여 김목수는 뇌진탕, 좌측 수부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에 부상을 입었다. 과실은 자동차 60%, 김목수 40% 판명되었다. 지난번 제 설명에서 과실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다고, 책임 비율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책임 비율, 과실 비율을 이렇게 주어진 상태로 문제를 풀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과실 비율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A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 이 부분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바뀌면서 출퇴근 중에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 논술 시험의 서술형에 근로복지공단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라 는 이 뭐 약술 문제가 나오든지 하면은 출퇴근 중에 재해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정도의 약술 내용은 뭐 기술하면은 간단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시속 30km 속도 구간에서 시속 60km 운행하다가, 이 부분은 시속 30km에 대해서 제한 속도에서 10km를 오버한 상태로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에게 기본 과실 비율에서 10%가 가중이 되고, 예를 들어 기본 과실이 10%라면은 10km 초과했다. 그러면 과실이 20%가 되는 거죠. 근데 20km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은 과실이 20%가 되어져서 기본 과실이 10%일 때 20% 되지만 30%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실은 뭐 7대 3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9대 1에서 20km 초과로 7대 3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과실을 하는 부분에 피해자 과실 부분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 중앙부에서 차선에 이제 자전거는 차선의 갓길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에서 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도 조금 더 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6대 4 정도로 이제 과실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험생에게 과실 비율을 확정하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과실은 6대 4 정도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6대 4로 가정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하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목수가 사고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때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2020년 3월 7일 사고 난 그날 입원해서 2020년 11월 4일까지 입원 치료하였고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통원 치료를 한 거예요. 다음에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지불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 피해자는 낸 돈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내역은 뭐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서 전액 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정했다.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주어졌습니다. 또 김목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입원해서 공단 부담금 8천만원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을 다 한 거예요. 다음에 전액 본인 급여지만 전액 본인 부담금도 2천만원 다 발생했고, 비급여에 대해서 선적 치료비가 입원해서 1천만원, 통원에서 2천만원, 아마 비급여 도수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뭐 2천만원 정도 나왔다는 가정을 두고서요. 또 통원 치료했을 때 1천만원, 이 부분은 전부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상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나중에 산재보험에서의 요양비 보상 기준이 일반 자동차 보험의 손해배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손해배상하고 근제보험 조정의 기초, 뿌리, 정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의도를 담고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3번 김목수는 이번 기간 동안 간병인을 70일 사용하였고 간병인 비용은 1일에 12만원을 지출하였다. 간병인 통계임금은 1일 11만원이고 실제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필요한 간병인 필요일수는 30일로 판명되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인 보상은 1일 4만원이고 간병 필요 기간은 60일로 판명되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험생들도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 요거는 손해배상과 근제보험과의 조정을 위해서 조정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었다 정도는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목수의 3번 김목수의 임금 관련 자료. 김목수는 경력직 목수일당 25만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A 현장에는 4일째 근로를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자, 김목수의 후유장애 관련. 김목수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부상 등급은 4급이며 4급의 부상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부상법상의 장애 등급 7급이며 보상 한도는 6천만원이다. 맥브라이드 장애. 두부에 대해서는 뇌진탕이니까 한시장애 3년 20%, 수부에 대해서는 영구장애 30%, 고관절 영구장애 40%.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또 김목수가 나중에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산재법상의 장애를 평가하니까 7급 보상일수 616일이다. 이 7급을 내놓은 이유는 연금 수급 조건이 되는 급수가 1급에서 7급이죠. 그래서 이 7급을 제가 내어놓고 뒤에 후보에서 연금은 달달이 얼마를 지급받는 거, 실제로 연금 보상액도 한번 산출해보라,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내놓은 거예요. 다음에 보험가입 정보. 가해자 S보험회사 대인배상원, 대인배상2 무한가입되어 있다.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한도를 논하지 않았죠?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대인배상2는 뭐 유한책임, 무한책임이 있는데 이 케이스에는 무한배상책임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목수는 A건설 현장 김목수에 대해서 이제 산재가 적용되는, 이 사고에서 김목수가 계약한 보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제3보험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제3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추후에 응용을 해서 제3보험이 들어오게끔 다시 문제를 수정해서 제시하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보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보험 환경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용어는 뭐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뭐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응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A 건설 현장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조폐공사에 근무를 짓는데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대건설에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각 파트별로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업체는 예를 들어서 목공사 하도급 업체 B라고 했잖아요. 이 B 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성립신고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렇게 논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가입했냐 안 했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논하지만 산재보험은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함정이고 트릭이에요. 제가 함정하고 트릭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함정에 한번 빠져봐야 이제 헤어나오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간단해요. 건설 현장은 원도급사에서 산재보험을 성립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도급업체가 별도 성립신고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 이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라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어떠민 산재보험사의 핵심 키워드는 사업체에서 산재보험을 성립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성립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할 뿐이지, 업체가 산재보험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재보험에서의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체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것이 산재보험의 적용 보상 책임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반대로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대인배상원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담보가 되겠지만 대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서는 가해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없고,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받든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적 재산에다가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가져오든지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의 그런 관계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함정과 트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S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책임 여부를 약수를 하라. 김목수의 월 현실 소득, 평균임금을 구하라. 여타의 조건을 무시한다. 김목수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식의 복합장애를 구하라. 김목수의 예판가 위자료를 산출하고, 원래는 시험 문제에서 제시 하나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의 위자료를 산출하라. 이때 한시장애의 비율의 10분의 1을 영구장애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두부가 한시 3년 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있고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시장애를 영구장애로 전환하는 공식은 뭐 법원에서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산출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문제에서 한시장애의 10분의 1을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이런 조건을 두어서 한시장애 20%라면은 실질적으로 영구장애는 2%만 인정한다. 위자료 산출할 때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다는 조건을 둔 겁니다. 나중에 장애 상출 수익 산정할 때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5번 보시면 김목수의 휴업 손해를 예판, 자동차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뭐 재서공과를 무시하더라도 손해배상에서는 이번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는 반면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85%만 지급하죠. 그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번 계산해 보면은 된다. 마지막 후보 조건에 단 재서공과는 무시한다. 요 김목수의 휴업급여를 산출하라. 산재보험에서의 휴업급여 산출 기준 평균임금의 70%. 지금 문제는 일당으로 주어졌으니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김목수의 가동기간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구하라. 단 풀이에서 자녀 가동일수와 호프만 개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월 단위 미만은 절사 무시한다. 이 얘기는 뭐냐, 가동기간에 대해서 호프만 개수가 예를 들어서 180이다. 그러면 실제 개수가 180이라면은 개수 180개월에 대한 개수값은 155, 160 이런 식으로 실제 개월수보다 중간이자 공제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개수값을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에서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월수익골 개수값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8번 김목수의 장애 상실 수익 손해를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단 재서공과는 무시한다. 장애 상실 수익 손해를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요거는 호프만 개수하고 라이프니츠 개수 값을 적용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라이프니츠 개수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값이 산출될 거다. 요거를 제가 체크해 보려고 이 문제를 제가 낸 거고요. 9번, 요 문제가 9번이네요. 김목수의 장애급여 일시금과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라. 단 재서공과는 무시하며 장애 7급의 연금 지급일수는 연 180일로 가정한다. 실제로는
법령상 138일인데 우리는 140일로 가정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9번 항목의 이 문제는 손해배상과 건재보험에서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연금은 무시하고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상계 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그 내용인데, 가끔 가다가 수험생들에게 연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내는 케이스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아마 그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연금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과의 조정은 일시금 환산액으로 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고요. 김목수의 요양비와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치료비 과실상계액을 산출하라. 자동차 보험에서 집을 보증하면은 피해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피해자의 여타의 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 상실수의 간병비 등등등등 지급하는 데에서 공제를 한다고 했죠. 그게 치료비 과실상계.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요양비 보상액, 보상하지 않는 요양비 등등에 대해 기술하라. 뭐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보상에서 요양급여는 급여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 공단 부담금 이 두 가지만 보상하고, 급여 의료비라 하더라도 전액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는 당연히 보상해주지 않는 거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실제 손익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11번 김목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판액, 약관, 산재보험 등 조정 시트를 완성하고 김목수의 최종 수령 보험금을 산출하라. 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표를 완성해보라 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완성해 놓으면은 이 표를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글로 풀어내면 그게 논술 시험에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와 같이 강의를 한번 풀이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겪어보시고, 이제 이 강의를 무시하고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출력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놓쳤구나, 어떤 부분은 제대로 했구나, 그러면은 놓친 부분,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굉장히 이 손해배상금 조정, 건재보험과의 조정하는 부분을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 배상 책임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두 과목을 한꺼번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상 책임이 있느냐, 원인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책임이 없는 일반 보상 책임에서, 일반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하느냐, 그 외에는 나머지 뒷부분은 똑같은 과정이니까 굳이 과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일반 배상 책임에서의 자동차 보험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특약들에 대한 공부, 또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반 배상 책임 없이 자동차 보험 고유의 특약들에 대한 보험금 산출 기준을 알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디로 오느냐, 이 표를 완성하는 이 과정에, 이 표를 완성하는 이 과정에 다 돌입을 한다는 거죠. 이 표를 완성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문제, S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피해자, 여기서는 김목수죠. 흠이 투덜로
사상을 했어요. 근데 가해자는 S보험사의 대인 1, 대인 2, 대인 2는 무한. 이 관계는 계약관계. 이 관계는 배상 책임관계. S보험사하고 피해자하고는 보상 책임 관계.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여기는 법률에 따른 보상 관계. 이게 보상 책임은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 관계, 법률에 따른 보상 책임 관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겠죠. 가해자가 이 문제 조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부정할 만한 단수 조항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뭐 다른 차를 훔쳐서 탔다, 내지는 피해자가 고의사고를 냈다, 가해자가 고의사고를 냈다.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제한할 만한 근거 자체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S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약수를 한다면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병전적으로 인수한 S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단 여타의 S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할 조건은 문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S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 책임 여부를 약수하라. 좀 전에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목수가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상을 당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 김목수에서 피해자 김목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도로 약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김목수의 월 현실 소득 평균임금을 구하라. 이 월 현실 소득은 일당 곱하기 22일. 간단하죠? 그러면 일당이 문제에서 25만원 곱하기 22일 하면 얼마예요? 550만원이 되겠죠? 이 문제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을 구하라. 평균임금은 월 현실 소득 나누기 30일 하면은 550만원 나누기 30 하면 끝나겠죠. 또는 일당 곱하기 73%, 이 73%는 22일 나누기 30일. 이 22일은 보통월에 있어서 월중 평일이 22일 이기 때문에 22 나누기 30일로 하는 거고, 비율로 따지면 73%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25만원 곱하기 0.73 73% 하면은 18만 2,500원이 되고, 일단 곱하기 20일 나누기 30일로 하면은 25 500만원 550만 나누기 30일 되겠네요. 550 나누기 30을 하면은 18만 3,500원
333원 이렇게 계산되지. 월 일당 곱하기 25만원 25만원 곱하기 22 550 550 나누기 30.4 자, 월 현실소득액은 일당 곱하기 22일 25만원 곱하기 22일 하면은 550만원. 이걸 평균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월 현실소득 나누기 30일 하면은 183,333원으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당을 곱하기 73%한 21일 나누기 30을 한 걸로 계산하면 182,500원이 나오는데, 요렇게 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22 나누기 30일 한 것이 73.333333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법률에서 73%로 정했기 때문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이게 딱 떨어지도록 어떻게 조건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일당 곱하기 73%가 평균임금이다 라는 거. 실질적으로 0.73.3333 나오는데 0.3333을 다 빼버리면 0.73으로 계산해서 182,500원 이렇게 개수가 답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우리는 문제에서는 이 550만원 나누기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 풀어볼 거예요. 평균임금을 구하라. 2번 문제까지 했고요. 3번 문제. 김목수의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식의 복합 장애를 구하라. AV가 두부가 20%, 한시 3년, BV가 30% 영구, C가 40% 영구. 이러면은 우리가 노동능력을 100%로 봤을 때 AV가 20%죠. 그러면 잔여 비율이 80%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30% 하면은 30% 하게 되면은 잔여 비율 80%에 30%니까 24%가 되겠죠. 그럼 이 파트는 20%하고 24%를 뺀 56%가 되겠죠. 그러면은 CV는 이게 AV, BV, CV 하면은 56%에 40%가 장애가 된 거죠. 56%에 40%에서 22.4% 되겠네요. 따라서 복합 장애율은 20% 더하기 24% 더하기 22.4% 하면은 66.4%가 복합장애율이 되겠네요. 이거는 복합장애율을 계산한 거고, 기간별로 따지면은 우리가 사고가 나서 입원 치료를 쭉 하다가 통원 치료 끝나고 나면은 이 치료 종결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장애 구간이죠. 근데 2년간은 몇 퍼센트 장애예요? 2년간은 66.4%. 한시장애가 지금 3년이네요. 3년간은 66.4%. 그럼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AV, 두부에 대한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CB하고 CV 이 두 가지는 남겠죠. 이 두 가지가 남는 부분은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값을 뭐 나오는 거 볼까요? 46.4%가 되겠네요. 실제로 46.4%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30%. 그럼 이게 70%죠? 그럼 70%에 40%니까 70% 곱하기 40% 하면은 28%. 그러면은 전체 장애는 56, 58%가 되겠네요. 여기서까지는 5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계산을 쓸 때 아까 전에 좀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돌려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하게 되면은 연구장의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30%, 70% 남았는 거에 40%니까 70% 곱하기 40% 하면은 52%, 28%. 그러면 자녀가 42% 남았잖아요. 42%에 20%는 8.4%. 그러면은 전체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66.4%가 나오네요. 66.4%. 연구장애 비율은 58%. 요거하고 58%. 문자 볼까요? 예, 58% 맞게 나왔네요. 58%, 6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월 현실 소득액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월 현실 소득액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보험금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판가 위자료를 산출하고 자동차 보험에서 위자료를 산출하라. 일단 한시장의 비율은 연구장애의 10분의 1만 연구장애 인정한다 그랬죠. 좀 전에 연구장애가 몇 %였어요? 58%죠. 한시장애는 20%의 10%니까 2%만 인정해서 위자료를 산출할 때는 1억 곱하기 60%. 이 60%는 50%, 58% 더하기 연구 한시장의 20%를 2%만 더한 10분의 1만 더한 2%가 50% 되겠죠. 10분의 1을 산정한 게 2%죠.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의 과실 40%에 60%만 반영한, 이게 예판에서의 위자료 양식이에요. 계산식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8천만 원으로 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근래에는 거의 1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위자료의 기준액은 1억으로 한다, 내지는 위자료 기준액은 8천만 원 한다는 문제가 주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으면은 서울중앙지법원의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인 1억 원을 준용하여 우리는 1억 원을 기준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출한다 정도의 단서 조항만 달아놓으면은 뭐 채점하는 사람들도 아, 요 놈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60%니까 노동력 상실률이 60%니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이 사람이 사고 날짜 기준하면 60일이 넘지 않았으니까 표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표로 오면은 이 사람이 사고 날 당시에 평가할 당시 60세 미만이죠. 8천만 원의 노동력 상실률 60% 곱하기 피해자의 과실 40%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8천만 원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60% 그대로죠.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의 과실 40%. 문제에서 피해자 과실 60% 주어졌죠. 이게
예판에서의 위자료 산출식이라면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위자료 산출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풀어본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과실,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는 얼마로 한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해보고 실제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자동차 보험하고 예판하고 구분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김목수의 휴업선회를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단 제세 공과는 무시한다. 이 문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판에서는 이번 기간 동안 노동력력 상실률을 100%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80%만 인정한다. 요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 거고요. 자, 예판 자보 월 현실소득 곱하기 입원 월수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 동일하고 이 계산 곱하기 85% 물론 이 85%라는 계산 자체가 뭐 100%를 대체하는 요게 85%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월 현실소득액은 이 사람이 일당이 주어졌으니까 25만원 곱하기 22일 곱하기 이 사람이 입원을 몇 개월 했죠? 4, 5, 6, 7, 8, 9, 10, 7개월 7개월 더하기 31분에 3월 6일까지가 3월 7일날 했으니까 10월 6일까지가 월단위 단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월 6일까지가 7개월이고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28일 정도를 더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요게 입원 월수가 되겠죠. 곱하기 100% 곱하기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40%니까 합산을 계산하면은 60%. 여기까지가 예판에서의 휴업 손해 산식이에요. 그럼 자보에서는 곱하기 85%만 계산해 주면은 이 85%, 100% 요 차이 요것만 구분해서 해주면은 계산식이 이 정도는 산수를 우리가 계산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휴업선을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산출했습니다. 다음 문제. 김목수의 휴업 급여를 산출하라. 손해 급여 대응하는 것이 휴업 손해가 나오면은 손해배상에서 다루는 용어구나. 급여란 용어가 휴업 급여, 장애 급여, 이렇게 요양 급여,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이렇게 급여가 붙으면 건재보험에서 보상하다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휴업 손해를 산출하면은 손해배상에서는 입원만 인정, 휴업 손해를 인정한 반면에 급여에서는 입원, 통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그러면 입원은 일단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되겠죠. 평균임금은 25만원 곱하기 73%. 이게 평균임금이죠. 평균임금은 일일 단위의 개념이니까. 월 현실소득액은 한 달 단위의 개념이고, 일당도 일일 단위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일일의 개념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이죠. 곱하면 입원 일수. 일수 하면은
3월 달에 6일 빼니까 25일 더하기 4월 달에 40일 더하기 5월 달 31일 더하기 6월 달 30일 더하기 7월 달 31일 더하기 8월 달 31일 더하기 9월 달 30일 더하기 10월 달 31일 더하기 11월 달에 4일 곱하기 70%. 물론 여기에서 뭐 계산을 미리 쭉 해 볼 수 있겠지만 요 날짜를 다 더해서 계산해 보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은 182,500원 곱하기 70%, 이 70%를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면은 29, 60, 90, 152, 182, 182 더하기 70을 하면은 253 곱하기 253일이 이 사람의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통원은 이 사람 얼마나 일했어? 못했죠. 25만원 곱 25만원 곱하기 73% 곱하기 70%를 바로 놓겠습니다. 곱하기 통원기간의 일수를 계산해 보면 되죠. 언제까지? 2021년 6월 15일까지. 그러면 11월 달에 27일, 12월 달에 31일, 1월 달에 31일, 2월 달에 28일, 3월 달에 31일, 4월 달에 31일, 더하기 5월 달에 31일, 6월 달에 15일. 이렇게 계산하면은 통원기간에 휴업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총 휴업급여는 입원 더하기 통원 다 계산하면은 휴업급여 산출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7번 김목수의 가동기간에 대한 호프만 개수를 구하라. 단풀이에서는 자녀 가동일수와 호프만 개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월 단위 미만은 절사 무시한다. 자, 이 사람이 몇 년생인가 하면은 1984년 7월 3일생이에요. 아니 4월 7일생이네요. 그러면 가동기간 65세를 더하면은 7, 4, 9, 4, 2, 2049년 4월 7일까지 가동인데 여기에서는 장애평가를 언제 한다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원치료가 종료된 날을 통원치료 종료가 된 날을 우리가 합일로 볼 거예요. 빼기 통원치료 종료일이 2021년 6월 15일까지. 그러면은 3, 38, 23일, 15, 6, 15에서 6을 빼면은 9, 이거는 8. 그러면 27년 9개월 23일 정도의 H계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27 곱하기 12 하면은 54, 27, 324가 되고, 거기에다가 9개월 더하면은 토탈 333개월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면은 H333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라이프니츠 개수라면은 L333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L333인데, H333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셨어요? 가동기간의 월수를 실질적으로 H 개수라고 본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H 개수 333은 실제로는 180, 19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333을 그대로 두고 풀이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프만 개수 333이 되겠네요. 김목수의 장애 상실 수익 손해를 예판 자동차 보험 약관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라. 예, 여기에서
자동차 보험 과거에는 라이프니츠 개수를 사용한 약관에서는 L33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H333으로 호프만 개수로 통일됐다는 거, 이 부분 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가 둔 거고요.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경우에 사고가 2020년 3월 7일 났고 이때부터 통원을 계속해서 통원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2020년 11월 5일부터 통원해서 치료 종결이 2021년 6월 15일이란 말이죠. 여기서 입원 치료했고 통원 치료했고 여기가 65세까지 장애 기간인데 3년간 장애율이 66.4%, 우리 복합장애율 아까 계산했을 때 66.4%가 나왔죠. 한시장애 3년이 지난 65세까지는 몇 퍼센트 나왔어요? 58%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월 현실 소득액이 550만원 곱하기 66.4% 곱하기 60%, 이 60%는 100%에서 피해자 과실 40%를 뺀 것이죠. 그럼 이게 요 기간에 대한 장애 상실 수익이고, 요 기간에 대해서는 똑같이 550만원 곱하기 58% 곱하기 60%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사람의 장애 상실 수익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더하면은 이 사람의 김목수의 총 장애 상실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라이프니츠 개수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라이프니츠 개수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약관이든 예판이든 동일합니다. 다음 월 현실 소득액에서 제세공과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제세공과를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 상실 수익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김목수의 장애급여 일시금과 매월 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라. 장애급여 평균임금 곱하기 등급별 보상 일수조 장애급여는 그 평균임금은 25만원 곱하기 73%한 것이 평균임금이고 등급별 보상일수는 문제에서 610 이걸로 주어졌죠. 그럼 이거 계산 못할 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일시금이라면 장애연금은 평균 임금 곱하기 1년에 138일인데 문제에서 우리는 140일로 가정했죠. 나누기 12, 12은 12개월 하면은 월 장애연금 수령액이 되겠죠. 물론 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매년 몇 퍼센트 비율로 올라가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18만 2,500원 곱하기 140일 나누기 12 하면은 이 사람의 장애임금 되겠고 장애일시금이 되겠죠. 김목수의 요양비에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에서의 치료비 가질 상액을 산출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피해자가 있고 S보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데 뭐 병원 1이든 병원 2든 병원 3든 상관없이 병원으로 보험회사가 뭐 했죠? 지불 보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양비를 계산하면은 1억 4천만원 정도의 요양비가 발생했네요. 지불 보증을 했는데 지불 보증에서 60%는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에도
40%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1억 4천만 원에 40%라면은 5,600만 원. 그러면 S보험사가 이 5,600만 원 위자료, 휴업 손해, 장애 상실 손해, 간병인 손해 등등등등 다 합해서 곱하기 60% 빼기 뭐라고 됐어요? 치료비 과실상계를 말씀드렸죠? 빼기 5,600. 이게 치료비 과실상계액이 5,600만 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손해사정사, 뭐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99.99%예요. 이 치료비 과실상계액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결해줘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뭘 써야 되느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 환경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손해사정 의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환경이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제일 먼저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치료비 과실상계를 제일 먼저 제가 요인을 제거하고 치료비 과실상계가 안 되도록 제가 조치하는데 우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0%의 손해사정사 수수료를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이 5,600만 원을 해결해 드리면은 피해자에게는 5,600만 원이라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어지고 그만큼 나가야 되는 것을 나가지 않으면은 5,600만큼의 이익이겠죠. 그럼 당연히 피해자가 받는 최종 이익도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보다는 5,600만 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정하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서에 이 부분만 제대로 언급해도 비율적으로 수수료가 56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피해자 쪽에서는 5,600만 원의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의 99.9999%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미스라 그러네요. 미신, 뭐 전설, 뭐 잘못된 내용, 상식. 자동차 보험회사 치료비는 모두 부담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다 되고 정상적인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생겨버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는 모두 부담한다. 이 등식이 잘못됐다는 거,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손해사정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 못하는 사람들은 쪽 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일반 피해자들이 이 법리를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잘해드리겠습니다. 다 피해자들 속이는 거죠. 이 부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자, 치료비 과실상계액 했고 산재보험에서의 요양비, 보상액, 보상하지 않는 요양비 등등에 대해서 기술하라. 자, 다시 이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가 그리는 표 정도는 본인들도 한번 그려 보셔야지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분, 공단부담분, 전액, 본인부담분, 선택치료비, 선택외, 2번 통원 8천만원, 1,000만원, 2천만원, 1,0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4천만원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보상은 급여 의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재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병원 업무과에서 뭐 때문에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쪽에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 이 사람 일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원무과 직원들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접수하면 되겠죠? 피해자들 모르니까 당연히 산재 사고니까 산재보험으로 병원비를 접수하라.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 나갖고 119 타고 삐뽀삐뽀해서 병원 들어가면은 이 사람 뭐 때문에 사고 났습니까? 다쳤습니까? 예, 교통사고 나서 다쳤습니다. 예, 그러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보험 적용하면 되겠죠? 피해자들 모를까? 예,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다 좋지만 최고의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에요. 특별하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대상이 아니라면, 아니, 국민건강보험 적용 배제, 급여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고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정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교통사고는 산재보험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교통사고 의료보험 됩니다. 산재사고니까 의료보험 적용 안 됩니다. 됩니다. 산재 성인 되기 전까지 치료비 국민건강보험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산재사고인데 제가 1,000만원을 내고 이 급여치료비 중에서 2,000만원을 제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2,000만원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2,000만원 보상해 줍니다. 요양비. 당장 지출하고 나중에 공단에서 받느냐 문제를 논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 났을 때 무조건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걸 기본 메커니즘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실무에서는 최초의 사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설팅 하는 사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능력이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교통사고니까 의료보험 안 됩니다 얘기하는 병원 담당자, 교통사고니까 의료보험 안 된다는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들 너무나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가 사고 나면은 제일 먼저 손해상에서 찾기 전에 누구 찾느냐? 보험설계사 찾아요. 그럼 보험설계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교통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을 지불보정한다고 얘기하고 치료비 받으시면 됩니다. 웃기는 얘기죠. 나중에 치료비 과실상계 그 부분은 뭐냐?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이 부분이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모르고서 어깨 너머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김목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등 조정 시트를 완성하고 김목수의 최종 수령보험금을 산출하라. 이 부분은 앞서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어디에 직접 산출해서 수식을 넣어서 여기표에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소개를 여기에서의 소개, 여기에서의 소개, 여기에서의 소개를 내고 피해자가 최종,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이 부분을 산출을 해보면은 이 문제, 손해배상금, 근제보험 조정하는 문제, 뿌리 문제, 근본적인 문제, 나머지 여기에서 더 파생하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뭐 경관연수표 적용하는 거 다 얘기했었고, 여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거는 간병비를 다루지 않았어요.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진 게 인식됐기 때문에 강의 전에 마치고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문제에서 실제 간병인은 문제에서 몇을 썼느냐? 실제 사용한 간병인은 12만원 곱하기 70일
사용했어요. 근데 손해배상에서는 간병인을 30일만 사용하면 된다. 손해배상에서 간병인 필요일수는 30일로. 그럼 손해배상에서는 일당 곱하기 31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예판에서라.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적용하면은 11만원 곱하기 등급 부상 등급별 보상 일수가 나와요. 1에서 2급은 60일, 3에서 4급은 30일, 5급은 15일. 그러니까 다행히 이 케이스에는 30일 적용할 수 있는 부상 등급이 4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급이 됐으니까 11만원 곱하기 30일, 330만원 곱하기 피해자 과실 빼면 60%. 여기서도 마찬가지도 330만원 곱하기 60%.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서는 간병인 보상 1일 4만원이고 간병인 필요기간 60일로 4만원 곱하기 60일 240. 근데 산재에서는 뭐 치료비 과실상계를 하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에서는 과실상계를 증여한 사례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치료비는 840만원을 지출했지만 소송에 가서도 218만원, 368, 368, 218만원, 약관에서도 218만원, 산재에서도 240만원, 이렇게까지 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부담, 자기 부담.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있고 무조건 간병인만 쓰면 뭐 제3자 뭐 배상 책임에서 보상한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대소변을 받아내야 된다든지 생존을 위한 음식물을 섭취한다든지 체위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니면은 간병비를 무한정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게 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는 첫 시간에 요 계산에 대한 1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1, 5, 7, 8, 9, 10, 11 최종 보험금 산출 내역을 산출한 표를 가지고서 다시 1강에서 5강까지의 이 과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험생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은 손해배상과 건재보험의 조정 문제는 아주 쉽게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께서 이 표를 만든 것을 하나 글로 간략하게 풀어서 쓴다. 그게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자동차 보험에서 특이한 특약, 일반 배상 책임에서 뭐 중요한 법률에 따른 특약, 뭐 법률에 따른 보험을 이제 세부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 거, 손익상계 뭐 조정하는 것까지 계산하면은 자동차 보험과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건재보험까지 이 두 과목을 하나의 공부로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학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강의 따로 하고 건재보험 강의 따로 하고,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첫 번째 시간은 건재보험으로 계산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자동차 보험 계산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서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방식은 아주 동일하다, 같다. 차이점만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결과표를 가지고서 다시 1강에서 5강까지 다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